현재 미국의 컨테이너선이 동났으며 결국 한국을 동원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 세계적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은 중국 배가 주를 이루는데 한국은 초부가가치 선박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은 이런 부류를 잠식해나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덜 필요한 부분에 중국이 올인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컨테이너 선 부분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 분야에서 파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전 세계 태양광을 완전히 점령하는 건 중국의 태양광 패널로 생산 단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제 태양광 부분에서 중국은 가격 결정권을 가졌으며 미국은 친환경 부분에서 이를 크게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관세를 통해 중국산을 막고 있지만 결국 미국산 제품은 3배가 비싸 위기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중국산 컨테이너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물류 회사들이 전 세계 물류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중국은 전 세계 물류의 파위를 갖게 되고 또한 컨테이너 납품 등에도 영향력을 크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물류 정보의 흠이나 미국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도 중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은 울며 젖어먹기로 국가의 중요한 안보나 다름없는 물류 상태를 중국에 공개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미중 분쟁으로 중국말을 무시하면 중국에서는 컨테이너 선박과 물류회사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선박과 물류회사를 더욱 확장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WSJ는 이를 두고 차세대 반도체 미중 전쟁은 다름 아닌 선박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며 심각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것이 한국과 일본 등의 선박을 좀 더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소형 선박만 주를 이루고 대형 선박은 대부분 한국에서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의 조선소를 통째로 옮겨달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제2의 IRA처럼 반도체 회사를 미국에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사를 미국에 세워달라는 다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의 조선사들은 오히려 미국에 역으로 갑질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일단 미국은 당장 군사적인 부분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근 미 해군은 한국에 방문했으며 한국 조선소 시설 등에 대해 감탄한 건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IRA 법안을 체결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곤란에 빠뜨렸는데요. 그러나 이번 미국에서 한국과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는 전혀 그러한 위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 군대 규모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육해공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제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미국을 쳐들어가도 게임이 안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전략 무기도 많으며 F-22 같은 경우 거의 실전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있어 가장 구멍이 생긴 분야가 바로 해군 파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함대는 300척 규모이며 항공모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첨단 항모단을 꾸립니다. 중장거리 폭격 미사일은 토마호크를 수천 기 탑재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쉬지 않을 수 있으며 항모에서는 쉴 새 없이 F-18점, F-35가 오르내리며 적군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이겨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역시 작금의 문제는 중국의 무지성에 가까운 함대를 찍어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장치를 갖춘 함정으로 정교한 공격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역시 양으로 밀어붙인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전사자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와 일본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가정했는데 중국이 결국 2주 만에 10,000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며 패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약 3,500명으로 중국의 13에 다다르며 일본 역시 해군 전력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수만 명 이상 전사했으나 미군의 전사자가 200명도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엄청난 피해를 미국에 안겨주며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해군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서는 역시 미국이 비교도 안 되게 압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함대의 미사일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ICBM에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까지 갈수록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을 대량으로 찍어내 미사일을 싣고 나온다면 아무래도 미군도 그 수량에 밀려난다는 겁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중국의 군함이 미국보다 더 많고 함성 건조 용량도 더 크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CNN 방송이 이 해군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델 토로 장관은 중국이 더 큰 함대를 보유하고 이를 배치하고 있다며 그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며 개선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중국 해군이 배치할 수 있는 군함 수가 현재의 약 340척에서 몇 년 내에 400척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의 군함은 300척을 밑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해군 전력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델 토로 장관은 미 해군의 조선소 용량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중국이 13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한 조선소는 미국 전체의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건조 용량이 크다라며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함정이 미국 전력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도 미국 방부에서 중국의 수적 전략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30년에 중국의 전함수가 440여 척에 다다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 해군 전쟁대학에서는 역사적인 해전 28개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기술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다며 전선이 없는 해전에서는 전함수가 많은 쪽이 대부분 승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생산 능력이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는 14대의 함정이 동시에 싣어지고 있는 이협적인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 내에서는 이제 함대를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암울한데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너무 비싸 배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함정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기록하는데 이는 인건비가 너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업이 후퇴하다 보니 흉연공은 갈수록 없어지고 배는 비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조선업도 인력 구하는 것이 숙제인데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 국방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해군 합참에서 팀을 만들어 다른 나라를 탐방하고 미군의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긴급 수배해 대대적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미군은 태평양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순간 전 세계 군사 패권을 잃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절대 태평양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강력한 해군 전력으로 뒷받침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나 최근 한국의 미 해군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상륙함, 구축함, 호위함 등의 설계와 건조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PEO 셰프스 앤더슨 회장에 따르면 한국의 빅3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조선 생산 능력이 전 세계 최고임을 극찬하며 동시에 건조 규모를 보고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해군에서 현재 시점에 한국의 조선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하는데 갑자기 한 군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 퇴역 장성들까지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현직들도 불만을 늘어놓는 이면에는 미 국방부와 정부 차원에서 곧 해군함 건조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2월 14일에도 미 해군연맹의 대표가 현대중공업에 방문해 군함 건조 과정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PEO 셰프스와는 또 다른 연맹으로 이들 역시 갑자기 한국의 연락을 취해와 해군함 건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도 한국 외에는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으며 한국만이 현재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한 100척 이상의 함정이 필요하며 노후 선박까지 교체 시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한 번에 15척도 찍어내는 등 무서운 속도를 보이지만 한국은 고 퀄리티의 함정 건조가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변국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국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조차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우수하게 판단하고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 해군 전력 2위를 자부했던 일본이 이제 중국에도 밀리고 군함 건조 능력도 한국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데 이제 미국도 한국에 맡긴다는 게 믿기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미국의 설계도를 받아드는 한국의 군함 건조 노하우도 크게 발전할 것도 두렵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설계 능력과 군수 계열의 능력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성과도 동시에 이루게 되는 거죠. 한편 중국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 대량의 군함을 건조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배는 견고하며 최근엔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탑재해 더욱 정교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도 한국과 이러한 중요한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다 보면 다른 경제 분야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의 IRA나 반도체 과학법에서 거칠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미국 중심주의로 흐르며 우려를 주는 맥락에 이런 것은 또한 큰 기회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군은 중국 해군 전력에 밀릴 수 있는 역대 최고의 군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하며 한국 기술로 함대를 건조할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혈맹 미국의 도움 요청에 응답할 것이고 상호 간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아프리카 정중앙에 위치한 작은 나라 우간다. 너무나 어려운 나라의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의 나라를 통째로 맡겼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중국이 우간다를 점령하자 수년 만에 우간다는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제대로 화가 난 우간다 국민들은 결국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우간다에 상륙하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천만 우간다 국민들은 KOREA MAD MIRACLE INUGANDA 한국이 우간다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외치며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살던 우간다가 한국 덕분에 순식간에 아프리카 최강국 1위로 급부상하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의 나라를 통째로 맡기겠다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렸기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도대체 얼마나 변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인지.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 부릅니다. 영국의 탐험가 헨리 스탠리는 19세기 말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돌아와 쓴 책의 제목을 암흑대륙이라고 붙였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의 땅, 문명의 그림자에 갇힌 세계, 그래서 어둡게 느껴지는 대륙, 극심한 기아와 오랜 내전으로 얼룩지고 에이즈와 에볼라, 말라리아 같은 무서운 질병이 도사리는 검은 땅, 검은 대륙. 아프리카 내에서도 우간다는 가장 못 사는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에 말이죠. 중국이 제시한 불공정한 대출 조항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얼마 전 마티아 카사이아 우간다 재무장관은 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져 중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대출금으로 지은 공항이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자산을 뺏길 일은 절대 없다라며 자신만만하던 그는 이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간다 정부는 우간다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 약 2,4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 2다1로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불공정한 조항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빚더미에 앉게 주요 자산을 빼앗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5천만 우간다 국민들은 중국 몰아내기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수백 명이 중국 상인의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상인들이 현지 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한다라며 우간다에서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간다에 진출한 중국 상인들이 큰 손 투자자로 여겼지만 결국 소규모 사업체를 설립해 현지 소상인의 이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우간다를 뇌물로 뒤덮인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우간다에서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뿌리고 경쟁사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캄팔라 진자 고속도로 사업에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 CCC를 배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캄팔라와 진자 사이에 95km의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민관협력 사업 PPP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중국교통건설은 지난해 입찰 과정에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교통건설은 경쟁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무세베니 대통령까지 나서 우간다 공공사업부에 중국 교통건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것입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캄팔라 진자 고속도로 사업의 부패 요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라며 의심되는 사항이 있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우간다 고위 관료들과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우간다를 부정부패가 득실거리는 나라로 만든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우간다를 지배한 뒤 우간다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약 710달러의 극저소득 국가로 전락하고 군사 쿠데타와 격렬한 내전, 제노사이드 집단 대학살, 독재자의 장기 집권 등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간다가 중국을 몰아내고 한국의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량 부족으로 인구 절반 이상이 배고픔과 하루하루 싸우고 있었는데 한국이 상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식량이 넘쳐나며 우간다 5천만 국민 모두가 배불리 지내게 되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우간다에서 쌀 농사를 짓는 우간다인 A씨는 한국산 통일벼를 우간다에 심었더니 수익성이 3배나 증가했다라며 한국 덕분에 부자가 됐다고 기뻐했는데요. 한국이 우간다 기후에 맞춰 새롭게 만든 통일벼는 아프리카인 입맛에도 딱 맞고 수확량이 대폭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이 훨씬 적게 들어가 물과 기름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진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가뭄, 염분, 병해충 등의 강한 품종과 빨리 심어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품종 등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면서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의 벼 생산성을 25%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 KOPIA 우간다 센터 박태선 64 소장이 K농업 기술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농업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간다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라고 밝혔는데요. 박 소장은 지난달 22일 나이로비 현지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우는 곳으로 이곳 사람들은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현지 농업인, 농업 분야, 공무원들로부터 오렌지 농사를 살려놓은 은인으로 통합니다. 오렌지가 우간다 농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한국의 감귤 농사 그 이상입니다. 2040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우간다 농업 분야 전략계획 우선순위 작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중요 수출 작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새 우간다 정부는 오렌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오렌지 과수원의 원인 모를 병이 확산하면서 같은 시기 겹친 가뭄으로 1만 2천여 재배 농가의 생산 수량이 50%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실시됐지만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민은 계속됐고 이들은 KOPIA 우간다 센터를 찾았습니다. 박 소장은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임상 관찰을 통해 병균이 반전병임을 최종 확인하고 한국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방제 기술을 개발, 농가에 보급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또 가뭄이 계속되면서 많은 오렌지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을 때 빗물 유도로와 나무 일조수 시스템이라는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 가뭄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습니다. 한국이 우간다에서 만든 기적은 농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간다 국민들과 우간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 덕분에 우간다에서 기나긴 독재가 끝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왔다라며 한국에 역광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우간다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유권자의 지문 인식 등 라이브 스캐너로 정확히 판별해 부정투표를 완전히 차단하고 모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난 수십 년간 우간다 국민들을 괴롭혔던 부정선거의 뿌리를 한 번에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변화를 느낀 우간다는 결국 한국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간다가 원전 건설을 위해 검토 중인 지역은 우간다 수도 캄팔라와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부엔데 지역으로 한수원 측의 원전 예정 부지를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기업 등과 접촉했지만 모두 퇴짜를 놓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우간다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이 운영 비용 제외 순수 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모든 도로도 한국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민간 기업인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 팀 코리아를 구성, 우간다 정부가 발주한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 플랜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범위는 미래 고속도로망 구상 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속도로 법체계 정립, 정부 공무원 기술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의 전문가 27명이 참여합니다.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이 14만 1000km의 13만 km의 도로망과 600km의 고속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2만 km의 도로망 확충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처럼 미래형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 한국의 도로를 우간다에 그대로 복제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간다 금융시장도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새마을금고가 우간다에 최초로 진출해 우간다 국민들로부터 열광을 받고 있는데요. 금융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던 우간다에서 새마을금고는 설립 1년 만에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고 우간다 현지 회원들 수천 명을 모집, 1,400만 실링의 순이익을 달성해 우간다 현지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배당해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간다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네 골목을 누비며 회원을 찾아다니며 10원, 100도 마다하지 않고 파출 수납하며 성장한 것처럼 우간다 새마을금고 또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회원가입과 저축을 독려하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간다 여성들이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사카 마을에 거주하는 테레자 할머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생애 최초로 저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누구나 새마을금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우간다 농촌 빈곤층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우간다 농촌지역 마을 주민 30명에서 시작한 새마을금고는 어느새 7,000명이 넘는 취약계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 감소와 지역사회 개발에 1등 공신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우간다 5천만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고 이들은 한국에 더욱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워낙 특이하고 유명한 사건이라 아마 이 사진을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바로 며칠 전 서울 만남이 광장 휴게소에서 벌어진 광경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벤츠가 옆 택시 지붕을 타고 올라가 뒤 카니발 사이에 끼이면서 멈춰버린 상황으로 이건 정말 살면서 2번 목격하기 어려운 광경인데 아무튼 다행히도 그날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 저기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다른 주차장 사진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주차장입니다. 참고로 내 차가 만약 여기나 여기에 있어 한밤중에 급하게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이 테트리스를 누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상상조차 가지 않고 그리고 한 번과 2번 중에 과연 어떤 차가 더 나가기 어려울지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3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수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건 요즘 지은 새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그저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하로 내려갔을 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자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런 주차 문제를 겪고 계시지 않는다면 본인은 매우 운이 좋으신 경우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대략 오후 6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주차장 자리들은 다 차 있는 상태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로에 주차하는 이중주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야 주차장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잘 이해하며 문제없이 잘 생활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아파트들에는 거의 항상 일정 비율의 주차 빌런들이 이때부터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즉 항상 장애인 전용 주차 자리에 세우거나 주차선을 일부러 물고 세우며 두 자리를 쓰거나 아니면 주차 자리도 아닌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에 세우는 경우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보면 정말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여름용 수상 탈 것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무려 비행기까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까지 있어 물론 조금 많이 비싸긴 하지만 아마 조만간 우리 K도 어디 주차장에서 만날 수 있을 듯합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아파트 주차장 관련 정말 심각한 경우들이 있는데 즉 뭔가에 화가 닿는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버려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최근에 의외로 꽤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저렇게 입구를 막고 세워놓아도 저기는 사유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규상으로는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닌 우리 한국 아파트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에서도 어떤 분이 차로 입구를 막아놓는 일이 벌어지자 여기 주민분들은 그냥 속으로 고구마 먹으며 참는 대신 대략 20명이 나와 아예 그 차량을 들어 인도 쪽으로 옮긴 다음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차로 그 차의 앞뒤를 막아버려 참교육한 비질란테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 시대가 언젠데 오래전에 한물간 무려 가로본능 주차를 하며 혼자 주차칸 3칸을 먹으며 옆으로 주차를 하는 신박한 차가 나타나자 주민분들이 앞뒤로 햄버거 주차를 해버려 가두어버리는 등 요즘에는 이런 주차 관련 다양한 사건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으며, 또 주차 시비로 시작된 각종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심심찮게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도로와 주차 상태가 일상인 저기 위쪽 세계, 인간의 상상력이 거의 아무런 제동 없이 훨씬 더 관대하게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중국처럼 이렇게 불법 차량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아파트에 살며 이런 주차 관련 불편을 아주 오래 심각하게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갑자기 잘 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88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차량의 수는 대략 5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또 그걸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이내 마이카 시대가 찾아옴과 동시에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며 IMF 사태가 찾아왔던 1997년에 20배가 늘어나서 이미 1000만 대를 넘어버렸고, 2024년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총 차량 대수는 약 2400만 대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땅 크기에 비해 차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 즉 도로는 전 세계에서도 동일 면적 대비 가장 긴 도로 길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차와 내비만 있으면 정말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차가 많아진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또 대중교통 또한 너무도 잘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령 차가 없다고 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한국의 주차 문제의 2번째 이유이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이유는 바로 한국의 주차칸들의 폭이 너무 비좁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주차칸의 평균 넓이는 23m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대략 10년 전쯤 조금 늘린 것입니다. 주차 자리가 촘촘하고 좁기로 유명한 유럽의 경우도 25m이고 옆 방파제도 25m, 심지어 중국마저도 25m인데,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니까 27m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23m에 게다가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주차장들의 경우 거의 2m가 안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국산 중형차들의 폭이 거의 19m 정도입니다. 즉 문을 조금만 열어도 23m는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마치 오래된 상가 건물의 일보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낡고 좁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의 당황스러움, 문이 내 코앞에 있어 투처리를 위한 몸의 이동 공간이 나오지 않는 그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즉 살살이라도 문콕을 하지 않고서는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3번째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좁은 데로 그런가 보다 하며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범퍼는 그냥 소모품이다 하고 생각하고 서로 조금씩 부딪혀가며 편하게 생활하면 이웃 간 주차 또는 문콕 관련 다툼들도 없어지고 본인들도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너무도 아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굳이 단점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어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는 성향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로 위차들이 다들 너무 완벽하고 깨끗하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신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또 오래된 중고차도 있을 텐데, 그런 구분 없이 대부분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게 외국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도로의 특징 중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유소마다 그 터널로 들어가는 세차 기계들이 거의 다 있고, 특히 비온 다음 날이나 주말이면 아주 많은 차들이
동네 손세차장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며 즐겁게 세차를 하고 가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흔한 일상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정말 깨끗하게 탑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차에 작은 문콕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큰일이 되어버려. 즉, 마트에 갈 때마다, 심지어 자기 아파트 지하에 주차를 하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게 크고 작은 다툼과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너 우리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목격되는 매우 희한하면서도 무척 귀여운 특이한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주차 스폰지입니다. 문에 달려있는 그 직사각형의 파란색 스폰지는 원래는 차가 처음 출고할 때 공장에서 붙여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점점 그걸 떼지 않고 계속 붙이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다양한 디자인의 스폰지들이 나와 일종의 한국 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 자동차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한 경우입니다. 유난스럽다며 이걸 싫어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던데, 제 차에도 지금 오래전 출고 때 달려왔던 그 파란색 현기 스폰지가 거의 새 것과 같은 상태로 잘 붙어 있고, 또 마트 같은데 가서 주차를 할 때에도 저런 스폰지가 붙어 있으면 너무 반갑고 안심이 될 정도로 내가 남의 차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싶은 그런 이타적인 마음과, 또 내 차 문도 긁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도 완벽하게 합의점을 찾아 공존하고 있는 귀여운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유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그렇게 유난스럽게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아내어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자 강점이기 때문에 이 문콕, 스폰지 문화는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불필요한 보험 비용들, 그리고 많은 다툼을 줄여주는 한국인의 그 유난함이 유익하고 귀여운 방향으로 진화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모든 스폰지들 가운데 출고 때 달려나오는 그 두툼한 사각형 파란 스폰지가 제일 예쁘기도 하고 또 그 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육군은 양적으로 한국군을 능가하지만 질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마치 전설적인 전과를 남긴 미 육군의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를 쏙 빼닮은 처음 보는 전차가 북한에서 대거 등장해 많은 이들을 크게 놀래켰는데요. M2020이라 불리는 이 북한의 신형 전차는 우리 육군의 K 흑표 전차에 맞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개발한 전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치 미군의 에밀 에이브람스를 연상시키는 사막색 도장까지 갖추고 있는 데다 전차 승무원들은 바이저가 있는 신형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알던 북한의 모습이 맞나 의심하게 합니다. 이 새로운 전차는 2022년 3색 위장무늬 도색을 완료한 채 등장했고, 어김없이 2023년 2월 8일 열병식에도 등장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외형을 종합해보면 M2020 전차는 기존의 폭풍우 전차나 선군호 전차와 다른 신규 차체의 신형 포탑을 장착했고,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 이란의 줄피카 전차와 닮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러시아제 3BM46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할 경우 포구 초속이 1700m에 이르며 2km 거리에서 600터부터 650mm급의 관통력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어 러시아 최강의 전차로 불리는 T-90 계열 전차들과 맞먹는 화력을 지녔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 군의 K1 전차를 상대로는 확실한 위협이 될 것이며, 부무장으로 오른쪽 측면 포탑에 불새 4m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을 듯한데요. 게다가 명중률을 끌어올려주는 장치로 서방제 전차들 중에서도 3.5세대 전차에만 장비되는 동적 포구 감지기가 탑재된 것은 물론 적외선 감지기와 APS 레이더, LWR 레이더 경보 수신기까지 갖추고 있어 이것들을 실제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M2020 전차는 만만치 않은 전차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전차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M2020 전차의 출현으로 북한의 전차 제조 기술은 급격한 성능 향상을 이뤘으며, 이 같은 장비 현대화의 이면에는 중국과 이란의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북한의 방산전시회 자위 2021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무기들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중에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KN-23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단거리 SLBM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유사한 신형 대전차 미사일, 화살이로 불리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신무기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이란 등의 도움으로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잠수함 같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마저 일부 현대화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유사시 빠르게 북진해 북한을 거점으로 삼아 북한 중국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제7기동군단의 전술이 현실성이 있는 전술인가 하는 고찰 또한 이뤄지고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 군의 전력과 비교해 북한 육군의 재래식 전력은 어느 수준으로 성장했는지, 기존과 달리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육군의 총 병력수는 36만 5천 명, 북한군의 총 병력수는 110만 명으로 3배 가까운 양적 차이가 납니다. 우리 육군이 37개의 사단을 갖추고 있는 반면 북한 육군은 84개의 사단을 갖추고 있는데요. 독립여단의 경우 우리 육군은 34개 여단을 갖춘 반면 북한군은 117개 여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차의 경우 우리 육군이 2200여 대를 갖춘 반면 북한 육군은 4300여 대의 전차를 갖추고 있으며 자주포들 비롯한 각종 야포의 경우 우리 군이 5600여 문, 북한 육군은 8800여 문을 갖추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방사포라 부르는 다연장 로켓의 경우 우리 육군은 310여 문을 확보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경우 5500여 문을 확보하고 있어 단순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심합니다. 우리 육군에서 4단급 전력이 많이 해체되고 병력이 감축되면서 이전보다 양적인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재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육군의 병력 숫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기에 앞으로는 줄어드는 병력 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육군의 경우 최근 3토부터 4년 사이 장비의 화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었기에 단순히 병력 숫자만으로 한국 육군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세부적으로 장비의 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한국 육군과 북한 육군의 장비는 질적인 부분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며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전차 4,300여 대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적 주력 전차는 굉장히 오래된 전차로 아직도 100mm 주포를 사용하는 TO-1455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최신 전차들에 비해 사거리에서 너무나 크게 밀리며 이런 전차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로 편성되고 있는 K1 전차와 K 흑표 전차를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육군의 전차들은 대부분이 1960토부터 70년대에나 사용하던 1터부터 2세대 전차들이며 새롭게 선보인 M2023세대 전차마저도 의미 있을 만큼의 물량을 양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전력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육군은 오래된 M48A3K 전차를 모두 전시에 대비할 치장물자로 돌렸고 M48A5K 전차들 또한 치장물자로 돌렸기에 유사시 이들을 복원에 동원함으로써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 M48 계열 전차들의 수량은 약 780여 대에 달합니다. 북한 육군은 선군호 전차 및 폭풍호 전차, 천마호 전차를 앞세워 전차 보유 수량을 계속 늘리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2020 전차와 같은 신형 전차를 배치해 전차의 현대화 작업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M2020 전차는 우리 육군의 K 흑표 전차가 갖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없으며 북한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모두 한꺼번에 비교해 보아도 성능상으로 우리 육군의 전차들의 비해 방어력과 기동력, 화력과 정밀도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신박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육군의 경우 260여 대 이상의 K 흑표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될 4차 양산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될 예정인데요. K 흑표 전차는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수출 버전의 화력을 능가하는 55구 경장 120mm 활강포 포신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발휘하는 사격동체 장치,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복합장갑 등으로 세계에서도 최강급의 전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신의 전차 M2022 진짜 3세대급 전차라고 해도 우리 군의 3.5세대 전차 K 흑표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기에 일방적으로 압도당할 것이며 K1 전차를 개량해 3.5세대 전차로 만든 K1A 전차 및 K121 전차를 상대로도 열 영상 장비 등 전자장비가 열세하다는 문제로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해 일방적으로 파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부분은 우리 육군에서도 소수의 전차들을 제외하고는 1500대 이상을 차지하는 수적 주력 전차인
K1 계열 전차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차들이 적 보병이 쏘아대는 대전차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능동방호 장치 APS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슬래사머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북한군의 경우 RPG-7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이 더욱 많은 대전차 미사일을 지원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갖춘 러시아군은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돌파하며 점령지를 넓혀갔지만 곳곳에 매복해 기습작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군의 각종 대전차 미사일에 엄청난 수의 전차를 파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우리 육군의 전차들은 러시아군과 달리 장갑차 및 보병들과 제병협동작전을 수행하며 일렬로 기동하지 않고 적을 감시하며 초월 기동을 통해 진격하기에 전투시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많은 전차들의 능동방호 장치 APS와 슬래사머를 탐지하고 대전차 미사일 다수를 사용하는 북한 보병들을 상대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군의 전차는 우리 육군 보병들의 대전차 무기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육군 보병들에게 지급되는 대전차 무기들은 LAW, 판처파우스트 3매티슴, 제벌린보다 훨씬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으며 LAW와 판처파우스트의 경우 더 강력한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으로 교체되는 중입니다. 북한군의 전차들 대부분은 이 같은 우리 육군의 대전차 무기에 쉽게 장갑이 관통될 확률이 높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장에 끌고 나온다면 우크라이나군에게 박살난 러시아군 전차들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육군이 3,100여 대의 장갑차를 갖추고 있어서 2,600여 대의 장갑차를 갖춘 북한을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압도한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우리 육군은 최강의 공격 헬기 AH-64 아파치를 112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군의 경우 20여 대의 공중강습 헬기를 갖춘 것이 다인데요. 현재 한국 육군의 공격 헬기 전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수준입니다. 우리 육군은 2017년 1월에 이미 아파치 공격 헬기의 최신 개량형인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36대 실전 배치 완료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의 엄청난 위용은 이미 걸프전에서 충분히 검증된 만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공격 헬기 전력은 제공권만 장악할 수 있다면 굳이 국군 전차들이 전면 전차전을 벌이지 않아도 북한 육군 전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이후 공군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하게도 북한과 한국의 전쟁 발발 시 우리 공군은 강력한 전술기들을 통해 제공권을 매우 손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 육군의 공격 헬기 전력은 북한군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교훈으로 북한에서도 유사시 스팅어와 같은 보병용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중국에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전력도 최신 개량을 게을리하지 말고 더욱 먼 거리에서 안전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레이 이글 무인기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이 진행된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을 듯한데요. 게다가 포방부 화력 덕후라는 별명을 가진 것은 물론 세계 최강 미 육군의 포병과도 맞먹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국의 포병 전력까지 포함할 경우 더 이상 북한군과 한국군의 평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인데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한때 한국 육군의 전력은 북한 육군에 비해 우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육군의 1개 부대에 불과한 7군단 전력만으로도 북한 육군 전체보다 훨씬 높은 우위를 점한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한국 육군의 전력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어지간한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일 정도이기에 북한군과의 전쟁 발발 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언제나 지적되듯이 북한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수도 서울의 시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과 한국의 전쟁은 다시는 발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애초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